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기도 했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가 있으니까요. 좋은 생각만 하고 행복해야 할 예비 신부가 왜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지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저도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런 날이 오네요. 남들이 보기에는 뭐 그런 걸로 결혼할지 말지까지 고민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나름 굉장한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여러분이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연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에게는 심각한 문제니까 잘 듣고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우연히 만났어요.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있는 저에게 첫눈에 반한 남자친구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외모가 뛰어난 편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주 있었던 던지라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연락처를 물어오는 걸 거절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늘 다니던 카페 주변에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더라고요. 목에 걸린 사원증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연이 반복되니 저도 혹시 인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 솔직히 이야기하면 남자친구의 외모가 나쁘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 목에 걸린 그 사원증으로 그래도 신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저렇게 좋은 회사에 다니는데 그래도 이상한 사람은 아니겠지.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일 테니까요. 그렇게 만나게 된 남자친구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결혼을 생각하게 되거나 결혼할 사람은 몇 번 만나보지 않고도 알 수 있다고 말이죠. 제 남자친구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모를까 하게 되면 이런 사람이랑 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남자친구는 다정하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참 많이 좋아해줬고 말이죠. 저는 원래 참 남자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었거든요. 외모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꼬이는 축에 속했고 외모만 보고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과 끝이 좋지 않았고 말이죠. 그래서 저에겐 늘 매너 있는 남자친구에게 더 끌렸는지도 모릅니다. 결혼할래? 그래서 남자친구의 그 멋없는 청혼이 더 마음에 와닿았고 더 기뻤는지도 몰라요. 물론 단번에 승낙했고 말이죠. 저는 원래 그런 걸 길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지 말이죠. 제일 먼저 우리 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남자친구가 성실해 보였고 어딘가 진중해 보이는 그 모습에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특히 엄마는 그동안 제가 만나왔던 남자친구들의 모습을 아는지라 더더욱 마음에 들어 하셨고 말이죠. 그래도 결혼할 남자는 멀쩡한 놈을 데리고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러게 나도 내심 걱정했었는데. 남자친구가 다녀간 날 한숨을 쉬며 그렇게 이야기했던 저희 부모님의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이 정도면 제가 그간 어떤 사람들과 연애해 왔는지는 대충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무튼 그렇게 성공적으로 저희 집에 인사를 마치고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하러 가기 전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이랑 형수님도 아마 계실 것 같아. 다 같이 뵈면 좋지. 그런데 자기 표정이 왜 그래? 남자친구가 어딘가 곤란해하는 듯한 표정이더라고요. 형이랑 형수님을 같이 만난다고 말하며 지을 표정은 아니어서 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 형수님이 조금 유난이시거든? 형수님이? 어떤 식으로? 그냥 약간 본인 잘난 부분을 잘 알고 있고 또 그걸로
살짝 남들을 무시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 대충 어떤 사람인지는 알겠더군요. 명문대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요. 집안도 좋고 말이죠. 그래서 본인 프라이드가 세서 주변 사람들이 기분 나쁠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곤 하는데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라고요. 뭐,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별일 있겠어? 그런가? 괜한 걱정인가? 그리고 내가 조심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때는 몰랐습니다. 조심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닌 일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누군가 작정하고 시비를 걸어온다면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 걸 피할 재간은 그 누구에게도 있지 않을 겁니다.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이혜지라고 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비 시어른들과 인사를 하고 뒤에 서 있는 예비 손윗 동생인 남편의 현수님에게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 동서는 그저 고개를 한번 까딱하고는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듯 바라봤어요. 어딘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 눈빛으로 말입니다. 제가 처음 본 예비 동서의 첫인상은 어딘가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키가 작고 살짝 통통한 편에 속했는데도 그렇게 보였어요. 보통은 아담하거나 살짝 통통하면 푸근한 인상을 받기 쉽잖아요. 그런데 어딘가 날카로워 보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성격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나온 것 같아요. 왜 나이가 1살, 2살 들수록 그 사람의 성품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나온다고들 하잖아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이고, 키가 어떻게 이렇게 커? 우리 아들이랑 비슷하겠네. 아니에요. 민규 씨가 저보다 크죠? 당연히 제가 더 크죠, 어머니. 욱하기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늘씬해서 놀랐다는 말이잖아. 그렇긴 하죠. 모델 일도 잠깐 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모델 일을 조금 했었거든요. 키가 크고 외모가 괜찮다 보니 길거리에서 캐스팅을 당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다지 꿈이 있거나 하지 않았고 한참 하고 싶은 일을 찾던 시기라 모든 경험을 해보면 나중에 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짧게 모델 생활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 그래. 어딘가 범상치 않기는 했어.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했는데 역시 그랬구만. 어릴 때 잠깐 했던 거예요. 다들 웃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하지 않는 일이니 편하게 이야기한 것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슬쩍 본 예비 동생의 낯빛이 조금 전보다 어두워 있어서 신경이 쓰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는 건 아닌지 계속 생각하게 되었고 말이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비 동서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훤칠해서 나중에 이세 외모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벌써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벌써라니? 결혼하면 금방이다. 세월 빨라. 예비 동서의 그 표정과 어딘가 저를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분위기를 풍기는 것만 제외하면 나머지 사람들과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예비 시아버지도 모두 다 좋으신 분들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남자라면 믿고 결혼해도 되겠다는 어떤 확신도 얻었고 말이죠. 사온 과일을 좀 먹을까? 제가 백화점에서 과일 바구니를 사서 들고 갔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혹시 과일을 먹게 되는 시간이 오면 엉덩이 가볍게 벌떡 일어나서 네가 깎으라는 말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남자친구가 아주 좋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점수를 따기 위해 평소답지 않는 행동들을 했던 거 보면 말이죠. 제가 깎을게요. 아이고, 손님인데 가만히 앉아 있어. 내가 할게. 아니에요. 밥도 다 차려주시고 설거지도 제가 안 했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부엌으로 얼른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예쁜 애가 엉덩이도 가볍고 성격도 좋아 보인다며
저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점수 많이 땄네요? 그 소리에 제가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언제 왔는지 예비 동서가 거기 서 있더라고요. 제가 웃으며 아, 네 하고 작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저를 빤히 바라보던 예비 동서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쎄한 표정과 띠꺼운 말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모델 일을 했다고요? 네, 한 1, 2년 했어요. 그러면 학교는요? 잠시 휴학했다가 다녔다가 뭐 그랬죠. 그래서 졸업까지 한 6년 걸렸던 것 같아요. 학업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나 봐요. 누가 봐도 탐탁치 않아 하는 혹은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많이 당황했어요. 아무리 첫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동서가 될 사람과의 첫 만남에서 이렇게 대놓고 마음에 들지 않는 티를 낼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다양한 경험을 하면 좋으니까 그때는 이것저것 해보자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기는 했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들려온 대답은 정말이지 가관이었어요. 대책 없이 사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자기 핑계를 대곤 하더라고요. 다양한 경험 어쩌고 하면서. 네? 제가 너무 당황해서 되물었어요. 그러자 예비 동서는 눈은 하나도 웃지 않은 채 입꼬리만 씩 웃으며 마치 비웃는 듯한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쪽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한 말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누가 봐도 기분 나빠지라고 일부러 따라오기까지 해서 한 말이면서 신경 쓰지 말라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무슨 의미인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예의 없이 이게 무슨 짓인지 정말 하나하나 따져 물었을 테지만 그날은 날도 날이고 장소도 장소였던지라 하고 싶은 말을 꾹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과일을 깎은 내내 계속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비 동서가 저에게 빈정거리며 했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하는 의문 말입니다. 뭐 나중에 그 의문이 다 풀리기는 했지만 말이에요. 우리끼리 술이나 한잔할까? 저와 자기 부인의 그 은은한 신경전을 전혀 모르는 듯 예비 아주버님이 그렇게 말했고 남자친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거절하고 싶었지만 분위기가 그럴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 예비 동서도 저와 마찬가지인 듯한 얼굴이었고 말이죠. 그렇게 장소로 옮겨 네 사람이 밖에서 간단하게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을 하게 되는 그 일 말이죠. 집안 식구들이 그렇게 다들 키도 크고 날씬해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도 키가 크고 예뻐. 그리고 아버님이 진짜 크시더라. 역시 그런 건 타고나는 게 맞나 봐. 지나가듯 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예비 동서는 그 말에 기분이 나쁘다는 듯 자기 남편에게 톡 쏘며 이야기하더군요. 키 작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렇게 말이죠. 에이, 아니야. 그냥 너무 크시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예비 아주버님이 살짝 당황해서는 제 눈치를 보며 이야기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살짝 눈치를 채긴 했던 것 같아요. 예비 동서가 자신이 키가 작은 것에 대한 열등감을 조금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부엌에서 제 키나 모델 일을 했던 것을 걸고 넘어졌나 하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화를 조금 나누다 보니 예비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기는 하겠더군요. 그리고 그녀의 배경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 동서는 꽤 여유로운 가정 환경에서 나고 자랐더군요. 부모님 두 분 모두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셨고 남동생도 그랬고 말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내내 공부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당연히 명문대를 나와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대기업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 같으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일었으면 다른 것에 그렇게 열등감을 가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비 동서는 자기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강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볼수록 그렇더군요. 남자친구 많았죠? 저요? 뭐 남들 있는 만큼 있었던 것 같은데 딱히 많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딱 봐도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의외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심해서요. 안 그래 보이는데? 계속 제 말끝마다 그렇게 비꼬든 말을 했어요. 처음에 한두 번은 저도 참았지만 그게 계속 쌓이니 저도 점점 화가 나기는 했습니다. 술도 한두 잔 들어갔겠다. 이거 잘못하면 싸움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형인 예비 아주버님은 둘이 함께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 이야기에 상당히 몰입되어 있더라고요. 대충 골프 이야기 같기는 했습니다. 제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동생은 뭐예요? 제 동생이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아, 제 동생은 지금 공부 중이에요. 아직도? 지금까지 공부하면 어떡해. 지금까지 해도 별 볼 일 없으면 그냥 그만두고 기술 같은 거 배우는 게 낫지 않나? 명백히 기분 나빠지라고 비꼬며 한 말이었어요. 그때가 1차 위기였던 것 같아요. 제 가족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남자친구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바람에 다시 삼켰습니다. 하지만 예비 동서는 비꼬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화장실을 가고 나오는데 앞에 예비 동서가 서 있더라고요. 앉아있을 때나 이동할 때는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저와 키 차이가 조금 많이 나기는 했습니다. 왜 그렇게 천천히 지나가? 대뜸 저에게 그러더군요. 화장실에서 홀로 나가는 그 공간이 좁아서 빠르게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살피며 지나간 걸로 시비를 걸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왜 그걸로 시비를 걸지 했던 것 같아요. 왜 천천히 지나가다뇨? 여기가 좁아서 그렇죠. 아니잖아. 일부러 천천히 지나간 거잖아. 지나가는 동안 나 깔보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나 깔보는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잖아. 정말 말이 안 통하더군요. 그냥 입이 쩍 벌릴 뿐이었습니다. 제가 키가 더 크니까 그냥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구조가 된 것뿐인데 그걸 깔보는 걸로 생각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사람을 얼마나 추하게 만들 수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 그냥 대꾸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다가는 남자친구고 뭐고 그냥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는 살면서 그런 감정은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감정 말입니다. 테이블로 돌아와 속이 너무 답답해 앞에 있는 얼음물 한 잔을 원샷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컵을 소리가 나게 내려놨더니 남자친구가 제가 어딘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채고 묻더라고요. 자기, 무슨 일 있어? 남자친구의 그 말에 한숨을 몰아쉬고는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형수님 왜 저러시냐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미처 입을 떼기도 전에 예비 동서이자 남편의 형수님 되는 그 사람이 테이블로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제 앞에 서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노려보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가관 그 자체였어요.
내가 너 같은 속셈을 모를 줄 알아? 다짜고짜 그렇게 소리를 치니 남편과 예비 아주버님이 굉장히 놀란 듯 예비 동서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저희 둘 사이에 그 정도의 신경전이 있었다는 것, 그것도 이런 고성이 오갈 정도라는 것을 그때까지는 모르고 있었을 테니까 그 두 사람으로서는 갑자기 그런 일을 보고 들은 게 되는 겁니다. 놀랄 수밖에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형수님, 왜 이러세요? 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그런 반응에 예비 동서는 더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안 취했고 그 어느 때보다 정신 말짱해요. 내가 너 같은 애 모를 줄 아냐고? 대답하라니까. 예비 동서는 자기 남편과 제 남자친구를 향해 자신이 멀쩡하다는 걸 알린 뒤 저를 향해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왜 이래? 그만해. 저 같은 애가 어떤 애인데요? 예비 아주버님이 말렸지만 저는 그쯤 되니 궁금하더군요. 대체 그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지 말입니다. 그래서 대체 나 같은 애가 어떤 애이길래 저렇게까지 화가 나나 하는 마음에 되물었던 것 같아요. 몸뚱이 하나로 남자한테 달려드는 여자들. 그 말에 저와 남자친구 그리고 예비 아주버님 모두가 놀라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아는 얼굴로 예비 동서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이 거기서 그 정도로 가감없이 나올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몸뚱이 하나로 남자 꼬시고 다니니까 좋아? 어? 너같이 외모만 반반한 것들이 여자 망신 다 시키고 다니는 거야. 그거 아냐고. 여자 망신은 지금 그쪽이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말은 바로 해야지. 정말이지 기가 차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잖아요. 그저 제 외모만 보고 혼자 열등감을 느끼고 혼자 화가 나서 저한테 혼자 시비를 걸고 있는 건데 말이죠. 외모 하나만으로 편견에 사로잡혀서 몸뚱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정말이지 여자를 더 낮게 보는 행위 아니냐고요. 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혼자 화가 나신 거잖아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자기 열등감 하나만으로 외모를 이용해서 욕하는 게 여자 망신 아니에요? 말 다 했어? 아니면 제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그런 제 말에 순간적으로 입을 다물더군요. 본인이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건 없는 겁니다. 설사 제가 몸뚱이로 남자친구를 꼬셨다고 한들 그게 자기가 욕할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대놓고 비난받을 만한 일도 아니고 말이죠. 뭘 잘못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계속 참아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당신 당장 죄송하다고 사과해. 예비 아주버님이 저를 향해 사과하고는 자기 아내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하지만 그녀는 저에게 사과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점점 화가 나면 났지 말이죠. 부들부들 떨더니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야. 겉만 보고 또 전혀 편들어 주잖아. 그게 아니라 이건 당신이 명백히 잘못한 거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제가 키가 크고 예뻐서 빈정이 상하신 거죠?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비 동서가 가만히 저를 바라보더군요. 제가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줄은 본인도 몰랐던 건지 살짝 놀란 듯 보이기는 했어요. 그런 예비 동서에게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판사판이었어요. 참아야 할 이유도 없었고 참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본인 열등감을 왜 남한테 화풀이를 하세요? 뭐? 열등감?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무슨 열등감이야? 너같이 외모 하나만 믿고 나대는 애들 싫어하는 게 어떻게 열등감이냐고.
그런 예비 동서를 보고 제가 픽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어요. 제가 외모 하나만 믿고 나댄다는 거 누가 그래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혼자 그렇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럼 너 같은 게 뭐가 더 있는데? 어린 거?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은 게 분명하더군요. 제 다른 스펙들을 알면 저런 말을 도저히 할래할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가만히 듣고 있던 남자친구가 결국에는 나섰습니다. 이 사람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말 잠깐이라도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학벌까지 좋을 거라는 생각 말입니다. 박사요? 요즘은 돈 있으면 개나 소나 박사학위 받는다고들 하던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짓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박사학위가 돈만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을 뿐더러 저는 그게 아니더라도 애초에 본인보다 학벌이 좋았습니다. 예비 동서가 어느 대학을 나왔건 제 학벌이 더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설사 그렇다고 한들 제가 그쪽보다 스펙이 더 좋은 건 사실인데요. 학위 하나 가지고 무슨 스펙이 더 좋아? 저 학교 어디 나왔는지 모르시죠? 내가 이야기 안 했나? 예비 동서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생각하는 듯 눈을 굴렸어요.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을 나왔으니 그러고는 아까 신나게 그 사실을 몇 번이나 강조해 떠들어댔으니 제가 최소 자신과 같은 학교를 나왔을 거라는 생각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몰랐겠죠. 저 미국에서 학교 다녔어요. 모델 생활도 미국에서 한 건데. 그걸 미처 이야기를 못했네요.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다고? 형수님, 이 사람 하버드 졸업생이에요. 박사학위도 하버드고. 그 말에 어딘가 찬물이라도 맞은 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비 동서인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편이었어요. 제 겉모습만 보고 제가 공부까지 잘했을 거라고는 다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학교를 나왔고 공부는 얼마큼 했다고 하면 다들 놀라곤 했어요. 평생 받아오던 편견이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또 이 정도로 막말까지 해대는 경우는 저도 처음이긴 했습니다. 형수님께서 저를 몸뚱이 어쩌고 하면서 저를 무시할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요. 저는. 물론 세상에 그런 걸로 무시를 당해도 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서 그냥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거짓말.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리더라고요. 왜요? 얼굴 예쁘고 몸매 좋으면 머리가 텅텅 비어 있어야 하는데 머리까지 자기보다 꽉 차 있는 게 믿기지 않아요? 배우셨다는 분이 이렇게 세상을 폄업하게 바라보면 어떡합니까? 네? 죄송합니다. 당신 당장 사과하라니까 뭐하고 있어? 남편의 형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 저는 그분에게 사과를 받고 싶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그저 예비 동서만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도저히 굽혀지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당신 어디가? 여보! 그대로 그 술집을 나가 주랭랑을 쳤습니다. 예비 아주버님이 저에게 몇 번이나 더 꾸벅하고서 인사를 하고는 자기 아내를 잡으러 나갔어요. 그대로 그 자리는 끝이 났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보며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형수님이 그런 쪽으로 예민하시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나도 정말 꿈에도 몰랐어. 자기 기분 많이 상했지? 미안해. 솔직히 따지고 보면 남자친구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도 논란 축에 속했고 말이죠.
하지만 당시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기는 했어요. 오빠가 잘못한 건 물론 하나도 없기는 하지. 그런데 결국 내가 오빠랑 결혼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랑도 가족이 돼야 하는 거잖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보고 말 거야. 제 말이 끝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한 건지 남자친구가 다급한 얼굴과 목소리로 제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물론 직접적으로 보게 되는 가족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가족으로 평생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 것 맞잖아. 그거야 그렇지. 내 형수님으로 있는 한. 나 오늘은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제대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 같거든. 일단은 집에 가서 조금 쉬고 다시 생각해 볼게. 그렇게 말하고는 저도 그 술집을 나왔습니다. 남자친구가 데려다 준다고 붙잡았지만 그러지 말라고,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 물렸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남자친구에게는 몇 번의 연락이 더 왔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을 마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정말로 생각을 마치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며칠이 지났는데 저에게 사과 한마디 하겠다 하지 않는 그녀에게 치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오빠 형수님은 나한테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시대? 그게 형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본인이 직접 나한테 사과할 생각은 없는 거구나. 남편이 설득해야 하는 거네. 그런 사과 받아서 뭐 하겠어. 나도 됐어. 엎드려 절 받아봐야 뭐 하겠어요. 그리고 그 절도 할 생각이 없는 듯 보였고 말이죠. 저는 그때쯤 처음으로 이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과 동서지간으로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죠. 언니, 나랑 오늘 쇼핑이나 가자. 제가 하도 우울해하는 것 같으니 여동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여동생은 이미 저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절대 그런 집이랑은 결혼하지 말라며 난리를 쳤던 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지방과는 본인도 가족으로 엮이고 싶지 않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여동생과 쇼핑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곳에서 남자친구의 형수와 딱 마주친 겁니다. 예비 동서 말이죠. 그 자리에서 저도 굳고 또 상대방도 굳었어요. 여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누군데 그래? 제가 대답을 하지 않자 여동생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리고 눈치를 챘다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그 여자 맞지? 언니 남자친구, 형수. 제 여동생이 원래 눈치 하나는 정말 빠르거든요. 단박에 알아차리고는 고개를 돌려 남자친구의 형수를 노려봤습니다. 저 같으면 피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날 그렇게 쪽팔림을 당했고 게다가 어떻게 생각해도 본인이 저에게 잘못한 거니까 말이죠. 그런데 제 여동생이 노려보는 거에 또 욱한 모양이었습니다. 먼저 말을 걸어오더군요.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왜 그렇게 봐요? 남자친구의 형수가 제 여동생을 향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여동생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평소에는 성격 좀 죽이고 살라는 말을 밥 먹듯이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봤는데요? 기분 나쁘게요. 기분 나쁜 사람 봤으니까 기분 나쁘게 본 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여동생의 그 대받아침에 순간 남자친구의 형수도 잠깐이지만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또 막말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딱 보고 성격 더러울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정말 더럽네. 왜요? 예뻐서요? 그 말에 다시 한번 멈칫하더군요. 제 여동생은 절대 지지 않는 아이거든요. 예쁜 사람은 성격도 더럽고 가진 게 그것밖에 없어서
몸뚱이로 남자나 후리고 그럴 거라면서요. 아니, 이게 무슨 대먹지도 못한. 어머, 그건 제가 할 말 아닌가요? 아직 우리 언니한테 사과 안 하셨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세상에 뻔뻔한 것 봐. 뭘 잘못했는지 조목조목 따져드려요? 제가 요즘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서 뭐 따지고 증명하고 이러는 거 지금 되게 잘하는데. 원래라면 제게 했던 것처럼 얼굴이네 몸뚱이네 그런 거밖에 없다는 말로 제 여동생을 무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그리고 어디서 박사학위를 땄는지 이미 알게 되었으니 제 동생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할 수 없었겠죠. 본인 열등감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전방위로 표출하면서 남한테 자기 수준 보여주지 마시고. 말 다 했어? 뭐, 덜 했으면 여기서 당신이 우리 언니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동네방네 다 떠들어 드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더 손가락질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못 가진 거에 대한 질투에 미친 여자로? 그제야 입을 다물고서는 자리를 피하더군요. 끝까지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 생각도 없어 보였고 말이죠. 나중에 생각한 건데 그 여자는 일부러 더 사과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와 가족이 되기에 그녀 또한 정말 싫었던 겁니다. 자신이 사과하고 제가 제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되면 그녀 또한 저를 평생 봐야 하니까요. 아마 그게 싫어서 더더욱 버티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그런 그녀도 저에게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셨어. 바로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저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셨었는데 그날 이후로 별다른 소식이 없자 계속 남자친구에게 물어본 모양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끝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다가 결국은 말을 하게 되었고 말이죠. 그래서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어머니랑 아버지도 형수님 성격이나 꼬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거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그럴 줄은 모르셨다고 대신해서 너무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좀 전해달라고 하셨어.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온 식구가 돌아가며 저에게 사과하는 그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다 못해 웃음이 나왔어요. 정작 그 사람만 빼고 사과를 하는 것도 말입니다. 남자친구에게 그 말을 듣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형수님이 자기 만나고 싶대. 사과하고 싶으시다고. 결국에는 두 손을 든 것 같더라고요. 집안의 어르신까지 나서니 말입니다. 사실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무슨 말을 할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 전과는 조금 다른 얼굴을 하고 있기는 했어요. 뭐라도 하나 꼬투리를 잡을 얼굴로 저를 관찰하던 얼굴이 아니기는 했습니다. 어딘가 기운이 빠져 보이기도 했고 뭔가 굉장히 침울한 얼굴이었어요. 아마 그 성격에 자존심을 굽히고 저한테 사과하는 게 너무 한스러웠을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결례한 것 같아요. 그날은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늦었지만 미안해요. 그날이라고 하기에는 저희 한 번 더 만났었잖아요. 순간 움찔하더라고요. 그날 백화점에서 저와 제 동생을 우연히 만난 날도 충분히 사과를 할 수 있었지만 그럴 기미도 보이지 않았었고 또 오히려 더 기분만 나쁘게 했었으니까요. 그날은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참, 이런저런 핑계도 많으시네요. 제 말에 어딘가 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알 수 있었어요. 이 여자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냥 어른들이 화가 많이 났고 남편이고 가족들이고 다들 자기 탓을 하니 일단은 현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나온 거라는 걸 말이죠. 제 말에 잠시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팔짱을 끼더라고요. 그리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그러세요. 저는 그쪽이랑 가족이 되는 게 싫어요. 저도 그래요. 그럼 도련님이랑 헤어지실 거예요? 그건 아직 결정 안 내렸는데요. 아무튼 이미 감정이 이렇게 안 좋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건데 사과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진심으로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사과를 하면 그건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제 말에 또 잠시 입을 다물더군요. 그리고는 뭔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안 어르신들도 그쪽을 너무 마음에 들어하고 남편도 도련님도 다들 사과하라고 하니까 일단은 나오기는 했는데 나는 이 관계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겠네요. 일단 제 앞에서 뻔뻔하고 당당한 그 모습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해놓고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저 모습이 너무 싫어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뭔데요? 사과했다고 받았다고 하고 그냥 우리들끼리 뒤에서 아예 없는 사람처럼 지내거나 아니면 그쪽이 그냥 헤어지거나. 저도 그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저한테 전혀 하나도 안 미안하세요? 본인이 잘못된 생각이나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사람한테 막말한 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제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저를 바라보기만 하더군요. 저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되지도 않는 억지를 부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알면 달라져요? 아니요. 그러면 말 안 할래요? 궁금하기는 했지만 이유가 뭐든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저에게는 둘 다 별다른 의미가 없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캐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와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직 남자친구를 사랑하기도 했고 말이죠. 이런 이유로 헤어지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혼이라는 건 가족을 만드는 일이니까 큰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하나같이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일이라고들 하더라고요. 동서지간 사이 안 좋은 거 그거 생각보다 스트레스 커. 그래도 가족이라고 의견 나누거나 얼굴 봐야 할 일이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부딪히면 그거 되게 짜증나. 맞아. 게다가 이렇게 첫 만남부터 꼬여버린 거면 충분히 고민할 만한 일이지. 그리고 솔직한 심정으로는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사람과 가족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모자라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할 정도로 천박한 사람과 한 가족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너랑 만약에 가족이 되면 너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기는 하겠다. 왜? 외모에 열등감이 엄청난 사람 같은데 너 볼 때마다 열등감 느끼고 괴로워할 거 아니야. 게다가 자기가 잘난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로 위안 받을 텐데. 그래서 너한테 텅텅 비내라고 했던 거고. 그런데 학 버리고 뭐고 다 자기가 못하다는 걸 알았으니 위안 삼을 것도 없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그냥 확 결혼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입이 쩍 벌릴 만큼 화려한 결혼식에 엄청나게 예쁘게 하고 나타나서 다들 신부가 예쁘니 어쩌니 하면서 한마디씩 하면 그걸 다 듣고 있어야 하는 그 여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런 복수심으로 결정을 할 게 아니잖아요, 결혼은.
아무튼 한창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를 한번 만났습니다. 형수가 사과는 했어? 사과는 뭐 하셨어? 그다지 진심이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남자친구가 자신의 형수에게 뭔가 더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사과를 하긴 했으니까요. 득달같이 달려가서 뭐 진심으로 사과를 하라는 둥, 반성을 하고 있냐는 둥, 그런 소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형수인데. 자기가 원하면 평생 안 보고 사는 방법도 있어.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건 그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연이라는 게 쉽게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결국은 얼굴을 봐야 할 날이 올 거고 말입니다. 저는 저를 설득하는 남자친구에게 확실한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오늘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를 이쯤 되면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묻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동서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얼굴을 보지 않고 남처럼 살다시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보통 형제지간도 사이가 그다지 좋지는 않거나 가족들 간의 모임이 많지 않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나요? 저희 남자친구는 형과도 상당히 사이가 좋은 편에 속했고 또 가족들끼리도 사이가 돈독하거든요. 아마 이대로 뭉개고 결혼을 하게 되면 처음에 얼마간이야 남자친구가 얼굴 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게 모든 걸 다 흐리게 만들잖아요. 특히 약속 같은 건 더더욱 말이죠. 저는 사람의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에게 그런 열등감을 가지게 된 근원 자체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남편의 형수님은 저를 볼 때마다 제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가질 겁니다. 그러고는 계속 참겠죠. 저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걸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터질 테고요. 제가 겁이 나는 건 언젠가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하게 될까 봐였습니다. 그때 그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정말이지 싫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거라고 말이죠.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 동서간의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걸 이겨내신 분들은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아니면 이겨내지 못했다면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반반한 외모만 믿고 몸뚱이 들이대서 남자나 꼬시는 나 같은 여자. 아마 저는 평생을 그런 말을 했던 사람과 친해지거나 사이가 좋아지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말이죠. 아직 결정 안 내렸어요? 걱정되었는지 한 번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결국에는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자기와 가족이 될까봐 본인도 전전긍긍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무슨 결정을 하든 궁금해하지 마세요. 순간 욱해서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결혼하기로 결정을 내리면 우리 두 사람은 가족이 되는 건데 어떻게 안 궁금해요? 그럴 자격 없으시잖아요. 그냥 제가 무슨 결정을 하든 받아들이세요. 가만히 있다가. 아니, 진짜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원래 고민 많았는데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내 미래를 결정할 때 고민해야 한다는 게 갑자기 화가 나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갑자기 몹시 화가 나더라고요. 그 여자가 그런 사람만 아니었어도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날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억울한 마음도 들고 왜 나랑 남자친구가 이런 걸로 둘 다 고통스러워해야 하는지 짜증도 나고 말이죠. 그냥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확 질러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결혼이 그렇게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지만요.
좋은 사람들만 있는 가정에 시집을 보내고 싶은 건 사실 부모된 마음으로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나는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게 본인들의 잘못은 아니니까 그런 일로 헤어지는 두 사람은 무슨 잘못이 있어? 나는 그냥 안 보고 사는 게 방법인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마저도 의견이 나뉘는 문제였어요.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건 그 무엇보다 아직 제가 제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니까겠죠? 아니었으면 진작에 다 결론을 내리고 그만뒀을 겁니다. 제 성격상 이렇게 질질 끌 일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담과 조언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좋은 조언을 해주실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구절절 사연은 적게 되었네요.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조언을 기다리며 이제 그만 사연을 줄여야겠습니다. 딸이라고, 또 친구라고, 동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요즘 날씨가 걷기에 딱 좋더라고요. 살짝 덥기는 해도 이 시기 지나가면 이제 또 너무 더워지니까요. 예쁜 풍경 보면서 많이들 걸으세요. 걷는 게 건강에 좋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이제 정말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공감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힘들게 키우고 있던 한 집안의 가장이자 남편입니다. 어디 털어놓을 것도 없고 막막함이 커서 여기다가라도 올려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힘들어진 것은 제 아내 탓입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는 이제 30년째로 아내와는 일하던 회사에서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저나 아내나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혼집이라고 해봤자 낡고 작은 아파트를 구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사실 말이 아파트지 5층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하나 없었고 올라가는 계단은 낡아서 난관은 삐걱삐걱거리는 소리만이 가득했죠. 지어진 지 25년이 훌쩍 넘은 아파트라고 하니까 괜히 싼 게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저렴하고 작은 집일지라도 저에게는 무척이나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내내 단 한 번도 이사를 가지 않고 두 아이를 키우는 곳이니까요. 저희 가족의 온 인생이 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입니다. 입지가 그리 좋은 곳은 아니었던지라 편의시설도 많지 않았고 어디 나가려고 하면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를 타야 했던지라 여러모로 번거로운 감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런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좋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주변 주민들과 돈독한 관계를 쌓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즘 세워지는 다른 아파트들이야 바로 옆집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인사도 안 하고 경비원들한테 갑질하고 그런다지만 저희 가족이 살던 아파트는 예전 시골처럼 이웃 간의 정도 있고 아랫집 윗집 할 것 없이 맛있는 거 있으면 먼저 갖다 주고 모임도 자주 하면서 행복하게 잘 지냈거든요. 비록 낡고 후미진 아파트였을지언정 거기 사는 사람들끼리는 언제나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각자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까지 다 아는 사이였죠. 물론 그 중에서도 유독 더 친했던 가족은 있었어요. 바로 철원의 가족이었죠. 아내가 철호 엄마와 같은 미용실을 다니게 되면서 친해졌는데 그 덕분에 저 역시도 철원의 가족과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었어요. 마침 또 철호는 저희 아이들과 비슷한 또래였기 때문에 다 같이 어울려서 놀이터에 가기도 하고 저희 가족이 여행을 갈 때 철원의 가족과 함께 가는 등 아파트에서 만난 이웃 주민이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거의 친구와도 같은 관계로 지냈습니다. 여보,
어떡하면 좋아? 그런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전해다 준 소식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밝은 얼굴로 저희처럼 어려운 형편에서 아이들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한 철호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였죠. 심지어 초기도 아니고 이미 암세포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딜 가서 무슨 치료를 한다고 해도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저와 같은 성별인 철호 아빠랑 많은 이야기를 했다지만 철호 아빠뿐만 아니라 원체 그 가족들이랑 많이 부대끼며 살다 보니 철호 엄마와도 꽤 친분을 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철호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잘 알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철호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무척이나 안쓰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그렇게 고생만 한 사람을 데려갈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래 살아야 1년이라는 말에 저와 아내는 시간이 되는 대로 철호네를 찾아가서 철호 엄마와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며 최대한 철호 엄마가 이 세상에 오래 남아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철호 엄마는 정말 의사가 얘기하는 대로 딱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죠. 장례식장은 정말로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언제나 꼭 자신의 아내였던 철호 엄마와 같이 허허 웃는 얼굴을 가지고 있던 철호 아빠가 그렇게 일그러진 낯으로 우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까지 눈물이 날 뻔했죠. 철훈의 가족은 앞서 말한 것처럼 시작은 그저 이웃 주민이라고 할지라도 점점 저희 가족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가 되었던 만큼 저나 아내나 한참 동안 허한 마음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철호 엄마가 건강할 때는 아이들만 미리 재워놓고 가족끼리 근처 호프집에서 만나서 술 한 잔씩 기울이는 것도 일주일에 3번은 넘었고 특히 저는 철호 아빠랑 아내는 철호 엄마랑 따로 만나서 사람 사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가족에게는 말하기 힘든 고민거리까지 온갖 대화를 나눴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 빈자리는 더욱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아이고, 철호 엄마. 어떻게 나랑 철호만 두고 갈 수 있어.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는 철호 엄마 영정사진과 그 앞에 엎드려서 서럽게 우는 철호 아빠. 그리고 철호 아빠 옷자락을 부여잡고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있는 철호를 보니까 참 인생이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밝게 살아도,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 살아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마누라한테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철호 엄마의 장례식 이후 최대한 아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들어주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초반에는 뭐만 해도 철호 엄마가 생각나서 가끔 먹먹한 기분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는데 제가 하던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지나면 지날수록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자연스레 철원의 가족은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날 먹을 걸 살 돈이 없어서 굶은 적도 있을 정도였으니 친하게 지내던 이웃 가족이 생각나기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아이들은 다 시집장가 가서 자기 삶을 살고 있었기에 저와 아내 입에만 풀칠하면 된다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죠.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비조차도 지금 사업만으로는 이어가기가 힘들어서 저는 고민하다가 대리운전까지 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도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죠. 알다시피 코로나 방역 단계가 올라가면서 밖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엄청 줄어들었잖아요. 일반적으로 대리운전은 술을 마신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 자체가 없다 보니까 대리운전으로 얻는 수입도 적을 수밖에 없었죠. 하루 왼종일 대리운전 콜을 기다리면서 밖에서 나를 지새워도 하루에 5만 원이나 벌면 많이 버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5만 원조차 소중했기 때문에 저는 매일같이 밖을 나와서 아침이 뜰 때쯤 집에 들어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그날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한 콜이라도 더 받기 위해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다른 때보다도 대리운전을 찾는 사람들이 없었고 날도 너무 추웠던지라 그래,
오늘 하루 쉰다고 얼마나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을 하며 집에 일찍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와이프가 안 보이더라고요. 약속이라도 있나 보다 싶어서 저는 대충 씻은 다음에 잠에 들었고 몇 시간쯤 자고 일어나서 비척비척 거실로 나가니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당신 날도 추운데 어디 갔다 왔어? 어제 은미 엄마 소개로 김밥집에서 일하게 돼가지고 오늘부터 주방일 돕기로 해서 나갔다 왔어. 그 말의 순간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돈만 제대로 벌어왔어도 집안일을 하던 아내가 굳이 김밥집에서 일을 할 필요는 없었는데 제 무능함이 드러난 것만 같았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하게도 아내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김밥집에서 일을 왜 해? 그래 집안일이나 하면 될 것이지. 돈은 내가 알아서 벌어와. 당장 일 그만둬. 아니, 무슨 화를 그리네. 돈이 부족하니 나도 돕겠다는 거잖아. 됐다고. 내가 번다고 당장 그만둬! 제가 하도 성화를 부리니 아내는 결국 제 말에 따라서 하루 나갔던 김밥집 주방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로는 비록 금전적으로 힘들지만 삶은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평일 내내 하던 대리운전을 주말로 옮기고 평일에는 사업을 좀 돌보면서 일용직 노가다를 뛰게 되었죠. 하지만 일용직조차도 많이 없어서 그렇게 큰 돈을 벌지는 못했으므로 근근에 벌어먹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다가 정말 오랜만에 사무실에 나가서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저희 집은 4층이었기에 계단을 올라야 했는데 3층에 살고 있던 철원의 집문이 반 정도 열려 있다가 황급히 닫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로 와이프가 자주 신던 신발이 보였습니다. 형이 엄마, 거기 있어? 아내가 워낙 특이한 신발을 신고 다니기도 하고 매일 나갈 때 신는 신발이 고정적이었던지라 아내 신발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던 저는 닫힌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끔 아내가 철원의 집에 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슨 일 때문에 잠시 들린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거의 곧바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 텀을 가지다가 나온 아내는 어쩐지 다급한 느낌이었죠. 당신 일찍 왔네? 오늘은 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당신은 왜 철원의 집에 있었어? 아, 별건 아니고 철우 아빠 혼자 있으니까 철우랑 같이 식사 챙기기 힘들 것 같아서 우리 집 반찬하면서 조금 싸가지고 왔지. 아, 그랬어? 잘했네. 아내가 말한 상황만 보자면 당연히 별거 아닌 문제입니다. 오히려 철우 아빠랑 친한 저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행동에 대신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뿌듯한 일이었죠. 하지만 어째선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굳이 현관문을 급하게 닫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저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아내의 모습에서 어쩐지 조급함이 느껴졌다는 것. 그리고 곁에서 아내의 설명을 가만히 듣고 있던 철구 아빠가 땀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 등등. 이상한 부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냥 단순히 저의 기우라고 넘기기에도 영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의심이 많은 성격이기도 했지만 아마 그 모습을 저와 똑같은 시점에서 목격하셨다면 아마 다른 분들도 왜 저렇게 행동했지? 하는 의문 정도는 분명히 가지셨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한 가지 더 의심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철호 아빠와 함께 오랜만에 술을 먹었습니다. 원래는 종종 둘이서만 술 먹는 시간을 갖곤 했는데 사는 게 바빠서 오랜만에 갖게 된 술자리였죠. 저도 철호 아빠도 사는 거에 고민이 많다 보니 돈벌이 문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눴습니다. 철호 아빠 이야기를 들어보니 철호 아빠 역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장사 하나 하려고 했는데 이미 있는 가게들도 망해가고 있는 형편인지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고 자기 친척 회사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거기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월급을 밀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안타까운 마음에 저는 저 역시 벌이가 나쁘다면서 힘내라는 말을 하며 술을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술에 약한 철호 아빠가 먼저 취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취했네. 그만 일어설까? 아니야. 나 다 먹을 수 있어. 더 먹을 거야. 말리려 했지만 철호 아빠는 이미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혀가 잔뜩 꼬부러진 발음으로 갑자기 철호의 이름을 불렀다가 철호 엄마의 이름을 불렀다가 했습니다. 그 말들 속엔 보고 싶다, 그립다라는 단어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내심 먼저 간 아내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까 싶어 저는 또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조용히 철호 아빠의 등을 두들겨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철호 아빠의 입에서 제 아내의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미숙이, 희영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죠? 별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쩐지 말의 뉘앙스가 이상했습니다. 하필 술에 취해 부른 이름이 아내의 본명인 것도, 그리고 붉어진 눈으로 절 쳐다보는 눈빛도 모두 심상치 않았어요. 철호 아빠는 다음날 술에 깨고 나서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절 보고도 숙취 없냐는 말만 던질 뿐 별일 없이 행동하더군요. 저는 그런 철호 아빠를 바라보며 주먹에 쥐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철호 엄마가 살아있었을 적에 스치듯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철호 아빠의 바람기에 관한 것이었어요. 철호 아빠가 젊었을 땐 얼굴도 날렵하니 괜찮고 돈도 잘 벌곤 해서 인기가 꽤 많았다 합니다. 당시 철호 엄마는 철호의 육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때였는데 철호 아빠는 밖으로 쏘다니기 바빠 집에도 제때 안 들어오고 여자 향수 냄새를 묻혀오는 통에 자기가 노물바람으로 철호 아빠를 찾으러 다녔다는 이야기였죠. 그래도 나이가 드니 사람이 좀 진득해지고 얼굴도 시들해져서 지금은 자기밖에 모른다고 하면서 웃는 철호 엄마의 말에 다 함께 웃었는데 생각해보니 가볍게 넘어갈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바람기는 못 끊는다고 젊었을 적 그런 바람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혹시 또 모르니까요. 아무튼 그런 의심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내 핸드폰에 몰래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아뒀습니다. 스스로 그런 어플을 깔면서도 내가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손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또 아내는 기계치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어플을 깔아도 잘 모르니 제격이었죠. 사실 아내가 밖에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들리거나 목욕을 위해 공중목욕탕에 들리는 것 정도가 전부였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진 이후로는 목욕탕도 위험하니까 절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한테는 목욕탕에 들리는 게 커피 마시러 카페 가는 거랑 똑같아요. 기분 전환 좀 하려고 가는 거고 갈 때마다 조심히 하면서 다니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요. 라며 저를 설득하는 통에 하는 수 없이 허락을 해주고 있었는데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한 뒤로부터 이상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내가 목욕탕에 갔다 오겠다며 샴푸에 수건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간 날엔 위치 추적 어플이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아주 근거리라고 하더라도 바로 도로 하나 끼고 옆 건물 정도면 GPS상 움직임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분명 아내가 나간 것은 확실한데 경로가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플 자체 문제인가 싶었지만 아내가 장을 보러 가거나 혹은 약속이 있다고 나갈 때는 정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계속되다 보니 수상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저는 아직도 그때 아내가 철호 앞반에 들어갔을 때 열려있던 현관문이 제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에 따라 황급히 닫혔던 것을 아직 잊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작정을 하고 아내가 목욕탕에 간다고 했을 때 배웅을 하겠답시고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아내가 나가고 문을 닫는 척하면서 미처 다 잠기기 전에 다시 슬쩍 연 뒤 고개를 내밀고 아래층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아내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아래층에서 문이 열리는 삐리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저는 슬쩍 나가서 혹시 문이 열린 집이 철호 아빠가 사는 집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단 난간 옆 틈 사이로 훔쳐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철호 아빠가 사는 집이었죠. 철호 아빠는 잠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제 아내를 안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고요. 근데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평생 살아오면서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 뒤섞이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내려가서 철호 아빠네 문을 두드리며 아내 보고 나오라고 소리를 지를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내를 믿고 싶었고 목욕탕을 갈 때 철호 아빠네 들린다는 것을 제외하면 마땅한 외도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겠다는 판단도 들더라고요. 아마 믿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보통 목욕탕에 다녀온다고 하고 나가면 1시간 정도 뒤에 오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마음을 다스리며 아내가 오기까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 아내가 칼같이 귀가를 했죠. 잘 씻고 왔어? 오늘따라 목욕탕에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 철호 아빠는 있었던 걸 뻔히 아는데 그런 식으로 능청스레 거짓말을 하는 것이 화가 났지만 최대한 참아 넘기며 아내의 목욕탕 바구니를 들고 거실에 두었습니다. 아내 머리는 정말 목욕탕에 갔다 온 것처럼 약간 축축한 상황이었고 수건 역시 적셔져 있었어요. 제가 만약 아내가 철호 앞반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정말 목욕탕에 다녀왔다고 깜빡 속을 수 있을 만한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그 왜 내가 전에 말했던 석천이 엄마 있잖아. 이번에 석천이 엄마가 땅을 샀는데 대박이 난 모양이야. 목욕탕에서 만난 은수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더라고. 라며 목욕탕에서 만났다는 사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아내가 너무 천연덕스러워서 저는 제 눈으로 철호 아빠네 집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무슨 사정이 있어서 잠깐 들렀다가 목욕탕에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기도 했지만 이후 몇 번을 더 확인해 봤을 때도 아내의 GPS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 저는 이제 인정이란 걸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내는 지금 날 두고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요. 처음 그걸 인정했을 땐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워 일을 하고 나간다고 하고 하루 종일 내내 한강변에 앉아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안주 없이 술술 들어가는 알코올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아내를 저주하는 말도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절 두고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함께 살부비고 산 세월이 얼마인데 어쩜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한 건지 정말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은 건지 불륜을 일으키는 아내와 남편들 이야기가 드라마에 숱하게 나오긴 했지만 그건 동떨어진 세계의 일이라 믿곤 했습니다. 나와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나한텐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하지만 제 일이 되자 비참함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몰려왔고 저는 그 홍수 속에서 금방이라도 익사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딱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복수. 복수였어요.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증거를 잡고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싶었어요. 제가 아내에게 잘해줬던 것만큼 어떻게든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려고 살려고 했던 것만큼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던 충격은 그만큼 컸습니다. 저는 간신히 마음을 추스른 후 입이 무거운 친구에게 상담을 했어요. 네가 그간 고생이 많았겠구나. 근데 이런 일일수록 침착해야 한다. 먼저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를 잡아. 카메라도 사고. 알겠어. 고맙다. 친구는 제 등을 두드리며 이런 냉철한 조언을 해주었고 저는 친구의 조언에 따라 본격적으로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일부러 소형 카메라를 하나 사가지고 3층 복도에 몰래 설치를 하게 되었죠. 마침 바깥에 나와 있던 화분이 있었기에 대충 근처에 숨기니 유심히 보지 않으면 찾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숨겨졌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설치한 후 충격적인 상황을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내가 목욕탕에 간다고 이야기할 때만 철호 앞반에 들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있던 순간들에도 정말 저희 집보다 더 자주 철호 앞반에를 들락날락 거리더라고요. 그런 모습까지 보니까 저는 더 이상 아내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꼬투리가 잡힌다면 바로 모두 증거를 출력해서 아내에게 보여주고 깔끔하게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러한 다짐을 하고 나서 몇 주 뒤였습니다.
어쩐 일인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던 목욕탕을 아내가 거의 3주가 넘도록 안 가더라고요. 오늘은 목욕탕 안 가? 안 간지 좀 되지 않았어? 일부러 제가 슬쩍 운을 띄워보기도 했지만 아내는 요새 밖에 나가기가 피곤해서 라며 집에만 붙어 있었죠. 만일 아내가 계속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랬다면 아마 모아둔 증거는 다 없애고 저는 이혼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내의 허물을 덮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내심 아내가 마음을 잘 먹고 지금부터라도 가정에 충실하며 잘 살기를 마음속으로 바랬으니까요. 제겐 그만큼 가정도 아내도 소중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째가 되는 날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목욕탕 좀 다녀올게. 맨날 온탕에서 몸 불리다가 집에서 목욕하니 어쩐지 개운하지가 않네. 저는 그날이 아내와의 이혼을 확실시할 대망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죠. 알았어, 잘 다녀와. 담담히 말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젠 굳이 아래층을 염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목욕탕을 간다고 할 때마다 철호 아빠네 집에 간다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였으니까요. 저는 그저 가만히 앉아있다가 아내가 목욕을 다 했다면서 집으로 돌아온다면 그때 제가 모아둔 증거들을 눈앞에 보여주면서 이혼하자고 말을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이미 증거는 확실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예상보다 빠르게 아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나간 지 약 5분 정도 뒤 아내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음이 잘 안 되는 집이긴 해도 마치 바로 귀 옆에서 소리를 지른 것처럼 큰 소리였기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을 느끼며 황급히 현관문을 열었죠. 소리의 진원지는 아래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철호 아빠네에서 들려왔죠.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개 되지도 않은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천년처럼 길었습니다. 철호 아빠가 순간 정신이 나가서 강제로 겁탈이라도 하려는 걸까?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3층으로 내려가 문을 쾅쾅쾅 두드렸으나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고리를 철컥철컥 돌리고 당황한 마음으로 번호키도 마구 눌렀지만 소용이 없었죠. 희영이 엄마, 거기지? 얼른 나와, 무슨 일이야? 목청껏 아내를 불렀지만 아내조차 답이 없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 다시 집으로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못을 박기 위해 사두었던 철망치를 들고 내려와서 문고리를 마구잡이로 내려쳤죠. 제가 문고리를 부수는 소리에 옆집이며 윗집이며 가리지 않고 대체 무슨 일이냐며 사람들이 바글바글 나올 정도였습니다. 제가 미친 듯이 망치로 문고리를 두드리고 있자니 아무도 저를 건들지는 못했지만 그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아직도 귓가에 아내가 내지른 절규 같은 비명소리가 맴도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계속해서 내려치니 결국 문고리가 부서졌고 저는 문고리가 떨어진 틈으로 문을 열어서 철호 앞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눈앞에 보이는 광경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죠. 창문이 전부 닫힌 작은 거실 안에 철호 아빠가 누워 있었는데 그 근처에는 번개탄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번개탄을 피운 지가 조금 지났는지 냄새가 이미 자욱했죠. 아내는 누워있는 철호 아빠의 옆에서 어찌할 줄 모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저를 보고 무척이나 놀란 얼굴을 지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우선 철호 아빠 생명이 우선이었기에 저는 급하게 119를 불렀고 번개탄을 끄며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다행히 소방서가 멀지 않아서 빠르게 119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철호 아빠를 들것에 실어 날랐습니다. 사건이 점점 진정될 기미를 보이자 웅성웅성 하던 사람들도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갔고 덕분에 주변이 생각보다 빠르게 고요해졌습니다. 당신, 얼른 집으로 와. 딱 한층 차이지만 저는 일부러 아내를 두고 먼저 4층으로 올라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도 저를 따라 들어왔죠. 쭈뼛쭈뼛한 모습이 딱 봐도 뭔가 캥기는 게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요. 당신 목욕탕 간다며? 목욕탕 간다는 사람이 왜 거기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예상했지만 아내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봉투에 모아두었던 증거 사진들을 아내 눈앞에 뿌렸습니다. 이래도 그냥 아니라고만 말할 거냐면서요. 사진 몇 장을 주워서 본 아내는 바닥에 널브러진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 절대 바람핀 거 아니야. 그냥 철호 오빠 죽고 나서 철호 오빠가 너무 외로워해가지고 가끔 반찬 좀 챙겨주고 찾아가서 말동무 해준 게 전부야. 그거 말고는 전혀 아무 일도 없었어. 말 안 한 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가끔 찾아가서 말동무라고? 당신 목욕탕 갈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나 없을 때도 자주 들렀던 거 다 알아. 제대로 얘기해. 정말이야. 정말 아무 일 없었어. 그러면 목욕탕 간다고 나가서 철호 아빠네 있다가 올 때마다 머리 젖어 있었던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거는 그냥 내가 애초에 목욕탕 간다고 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아무런 흔적도 없으면 당신이 오해할까봐 일부러 머리에 물만 적시고 온 거야. 왜 그럼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거야? 내가 뭐라고 할까봐? 내가 이해할 거 알았잖아. 몰랐어. 당신이 오해하는 게 싫었어, 정말이야. 그래서 거짓말했어. 내가 사건을 키운 것 같아. 미안해. 하지만 정말 바람핀 거 아니야. 저는 아니라고 계속 말하는 아내의 말에 더 화가 나 이젠 이성의 끈을 놓고 마구잡이로 쏘아댔습니다. 뻔뻔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도 역겨웠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당신 철호 엄마랑 친구 아니었어? 어떻게 친구였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 남편이랑 바람이 날 수 있어? 당신이 사람이야?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야? 당신은 나만 버린 게 아니야. 우리 희영이도 생각하지 않은 거고 철호 엄마도 배신한 거라고. 아무리 내가 남편으로 못 믿었다 해도 나한테 이혼을 요구할 일이지. 어떻게 바람을 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등지고 사니?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짓거린 못할 것 같은데. 참 신기할 지경이다. 그리고 막말로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 돈 벌려고 아등바등 고생하고 비구라리 만치 살았을 뿐인데. 그것도 당신이랑 희영이 먹여 살리려고 한 것뿐인데. 뭘 그리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짓까지 해서 사람의 등에 칼을 꽂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절대로 바람핀 건 아니라고 꿋꿋이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게 오해라고.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당신의 요즘 고민도 많고 힘들어 보여서 괜히 이런 말을 해 보태고 싶지 않았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그런 말이 반복되니 정말 오해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내가 뭘 놓치고 있나 하는 생각이요. 아내와 저의 입씨름은 계속되었습니다. 희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요. 엄마, 아빠, 싸워? 밖에서 큰 소리 들리던데. 아니야, 희영아. 밥 안 먹었지? 배고프지? 금방 밥 차려줄게, 엄마가. 저는 칭얼거리는 희영이를 들여보내고 난 후 조용히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당신 못 믿겠어. 굳이 거짓말하면서 그 집 간 것도 그렇고. 여보, 시간을 가지자. 난 근처 모텔에서 머물 테니 그렇게 알아. 제가 따로 나와 집 근처 모텔에서 숙박을 이어가고 있을 때도 매일같이 아내에게서 오해하지 말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오해야. 정말이야. 왜 안 믿어주는 거야? 여보, 나 당신과 이대로 못 끝내. 당신도 그렇잖아. 거짓말한 건 용서해줘. 희영이가 당신을 많이 찾아. 당신 어디 갔냐고 해. 나 뭐라고 해야 해? 수없이 많은 문자들이 왔고 저는 어떤 것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에 대한 생각이 굳어졌고 아내를 믿고 싶은 마음도 끝내버리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육권도 제가 가져오기로 마음을 먹었죠. 일단 부모님을 찾아가 저는 차분히 상황을 말씀드렸고 놀라신 부모님을 진정시키고 난 후 다시 숙소로 돌아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떠나 희영이를 계속 키우려면 앞으로 살아야 할 날들이 지금과는 같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그러던 중 아내에게 긴 장문의 문자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요약하자면 저에게 진실을 말해줄 테니 집으로 와달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참 이상한 게 진실이라고 말한다고 하니 덜컥 겁이 나더군요. 이미 겁날 것도 없다고 무서울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내의 입으로 그 진실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하지만 마주해야 하는 진실이었기에 저는 그 길로 아내에게 갔습니다. 희영이는 학원에 보냈는지 집에 없었고
아내만이 조용히 식탁에 앉아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아내는 며칠 사이 많이 수척한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말해 당신 입으로. 단호한 제 말에 아내는 뜸을 들이다가 천천히 입술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말한 그 진실이란 건 너무도 제 예상 밖이라 저는 한참을 멍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철호 아빠가 날 좋아했어. 처음엔 너무 외롭다고 옆에만 있어달라 했어. 혼자 있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에 있어줬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냥 옆에만 있어달라고 하길래 그렇게 해줬어. 근데 그 다음에 손을 잡아달라고 했어. 거부하고 싶었고 싫었어. 아이도 있는 사람이 뭐 하는 짓이냐고 싫다고 했어. 아내는 그 부분에서 잠시 말을 멈췄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흐느끼다 겨우 울음을 멈추고 정면으로 제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근데 또 죽겠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내 앞에서 실제로 그러려고 했어. 너무 놀랐어. 그다음부터 무서워서라도 손을 잡아줄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이 손을 놓으면 철호 아빠가 정말 어떻게 될까봐 무서웠어. 철호 아빠는 이미 정상이 아니었어. 철호 앞에서 이상한 소리도 하고 혼자 벽 보고 중얼거리기도 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직장도 안 나간 지 오래되었다 하고 나간다 해도 그냥 바깥 벤치에 앉아 있던데 처음엔 나도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고 무서우니까 당신한테 말해서 방법을 찾아보려 했어. 근데 철호 아빠가 이걸 어쩌라는지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당신한테 말하면 자기 끝나는 거라고. 철호는 혼자 남겨지는 거라고. 철호 아빠는 그렇다고 쳐도 철호가 혼자 남는다고 생각하니까 못 견디겠는 거야. 그 어린애가 고아가 될 거라 생각하니까. 결국 손잡아줬고 그이가 하자는 대로 해줬어. 안아달라면 안아줬고 그래도 그 이상 요구하진 않았어. 내가 안 된다고 철호만 얘기하면서 죽어도 이 이상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으니까. 나도 너무 괴로웠어. 희영 아빠, 당신도 힘들었겠지만 나도 당신 속인다는 죄책감에 하늘에 있는 철호 엄마 생각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어. 당신한테 말은 못하고 자책감과 자괴감에 매일을 시달렸어. 철호 아빠가 번개탄 피운 그날, 그전에도 사실 일이 있었어. 철호 아빠가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하는 거야. 이번에도 협박하길래 안 된다고 세게 말을 해뒀어. 그리고 3주간 그 집에 가지 않았어. 근데 철호 아빠가 결국... 아내는 또다시 한참을 흐느꼈고 이젠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한 기분이 됐습니다. 처음 왔을 땐 당연히 아내가 외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일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과는 다른 진실이 펼쳐지자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거야? 이 말을 왜 지금에서야 하는 거냐고. 당신한테 이걸 말할 자신이 없었어. 자신이 없었다고? 불륜을 오해받은 마당에? 날 비난할 것 같았어. 당신이 이 얘기를 믿을지도 모르겠고 말동무해준 게 전부라고 말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아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고 제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겠다고 한 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숙소로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생각이 많은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내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큽니다. 허나 아주 조금은 의심이 듭니다. 너무 많이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혼자 의심을 했던 터라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게 진실일지 거짓일지 모르겠어요. 분간이 되지 않고 판단이 안 됩니다. 아내의 말엔 앞뒤가 분명했고 상황으로 보아 다 들어맞는 것 같지만 선뜻 집으로 가지지가 않아요. 아내의 얼굴을 보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자신이 없는 것도 같고요. 그렇다고 이혼을 하고 싶진 않는데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고 처음 겪는 일이라 시간이 갈수록 생각만 많아지네요. 아내도 어떻게 보면 철호 아빠에게 당한 거고 피해를 입은 입장이니 굉장히 안타깝고 안쓰러운 입장인 것은 맞습니다. 저도 아내 편에 서서 자꾸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니 철호 아빠에게 너무 화도 나고요.
철호 아빠를 찾아가고 싶지만 철호 아빠는 의식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많은 기억들을 동원했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으니 댓글로 여러분들의 솔직하고 진솔한 의견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하나하나 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